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단어는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이고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학 작품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12쪽이고요. 간단하게 대단원 정리 먼저 핵심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많은 사람은 문학의 수용 활동을 단순한 이해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수용 활동 점점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묶으세요. 첫 번째 문단 묶으시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첫 번째 문단 정리하고 계시죠? 문학의 수용, 생산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 두 번째 문단.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식과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줄. 우선 작품의 구성 원리를 알고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요게 우리가 배울 거.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고요. 하셨나요?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그 다음, 또 오늘날 매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이 소통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작품의 수용 생산 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원, 문학과 매체에 관련된 얘기. 문학과 매체. 자, 그 다음. 아울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태도.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재창작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문학의 비판적 수용. 문학의 비판적 수용. 그리고 창의적 생산. 자, 마지막. 나아가 문학이 인문사회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고 문학 활동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요게 문학의 인접 분야.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요게 요 첫 번째 대단원에서 배울 네 가지 소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수용,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지식, 태도. 문학작품의 수용, 그리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태도. 간단하게 이렇게 대단원은 정리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작품 텍스트 내용을 아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첫 번째 문학작품의 구성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학의 내용 형식을 산유하라는 김소월의 현대시를 통해서 아시죠? 그 다음에 만전춘별사라는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를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맥락과 작품 수용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5월이라는 김영랑 현대시.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한시예요. 한시. 한자로 쓴 시. 요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들어가기 전에 거기 첫 번째 들어가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15쪽 15쪽 간단하게. 자,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엮어맞는 언어 예술품인데 대부분의 독자는 문학작품 읽을 때 내용에 치우쳐서 형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 내용과 형식을 함께 살펴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문학작품 수용의 올바른 태도 첫 번째. 문학작품 수용의 올바른 태도 1. 내용과 형식을 함께 봐라.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섬세한 읽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문학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섬세한 읽기와 함께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다양한 맥락이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 감상, 평가하려는 태도. 요게 두 번째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두 번째 문학작품 수용의 올바른 태도 2. 위에가 첫 번째, 이번에 두 번째. 맥락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 평가해라.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1에서 이제 찾게 되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부분인데요. 자, 다음 장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16쪽. 자,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품인데 문학작품의 내용, 형식, 유기적 관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고 요걸 상호유기성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내용과 형식의 상호유기성인데 요게 포인트지. 그래서 여기 끊으시고요. 문학작품의 특성 쓰시고 문학작품의 특성 내용과 형식의 화살표하고 쓰세요. 내용과 형식의 상호유기성 요게 포인트지. 내용과 형식의 상호유기성 문학작품의 특성 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작품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내용. 자, 얘는 주제, 소재, 사건의 전개 과정, 양상, 가치관, 인생과 사상 등등등등등 쭉 작품에 반영된 사회 역사적 상황. 거기에 문학작품 형식에 해당하는 거는 갈래, 구성, 문체, 시점 등등등등 운율까지. 정리하셨나요? 그래서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형식에 해당하는 거. 요거 두 개 체크해서 정리. 됐죠? 그래서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랑 손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당대 현실을 반영했고 도덕 간의 비판이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래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어디 갔니? 보이죠? 보면 도덕 간의 비판이라는 어머니를 통해 당대 현실을 반영을 했고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적 특징 못 썼다. 성인의 사랑과 사회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의 1인칭 관찰자 시점, 어린아이 언어, 보여주기, 서술 방식, 불행한 결말 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잘 드러냈다.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끊으시고요. 여기 세 번째 끊으시고 문학작품의 구성요소 문학작품의 구성요소 내용, 형식 됐죠? 마지막 문단 한편 창의적 작가는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기존에 있는 문학 고유의 체계나 관습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작품과 구별되는 새로움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는 뜻을 가진 창작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수용할 때 자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나오죠.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 그 작품에 들어있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관심 가져라. 그래서 여기는 끊으시고요. 네 번째 문학작품 수용의 태도 문학작품 수용의 태도 문학작품 수용의 태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기본적 이론은 간단히 정리된 거고요. 작품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죠. 김소월의 산유화 산에 피고 지는 꽃 그래서 산유화 이해되셨죠? 이걸 통해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기밀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작품의 개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하실 건데요. 빈칸에 아무데나 자기 편한 데 쓰시면 돼요. 갈래 첫 번째 아시죠? 뭐 쓰는지? 자유시 서정시 형식 자유로운 자유시, 감정을 푼 서정시 됐죠? 형식상, 내용상 나눈 갈래고요. 그 다음에 성격, 관조적, 관조라는 말 아시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쿡쿡 찔러보면서 가까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망하는 태도, 바라보는 태도를 관조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뇨적. 이 사람 시는 항상 미뇨적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율격 때문인데요. 보통 삼음보, 사음보격을 미뇨적 율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 그것 때문에 미뇨적 성격. 그 다음에 전통적.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 나오는 소재들이 다 전통적인 소재들이잖아. 그치? 그 다음 제재. 아시죠? 주제가 되는 소재. 아시죠? 자, 그래서 중심 소재고요. 산에 피어있는 꽃. 산에 피어있는 꽃이 제목 산유화지 뭐. 그 다음 주제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 뭔가 되게 심오하죠 그치? 자,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써주세요. 고독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 고독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 특징은 세 가지만 씁시다. 특징 첫 번째 1연과 4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대응 우리 흔히 말하면 수미상관식 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머리수, 꼬리미, 머리랑 꼬리가 비슷하다. 아시죠? 비슷하거나 똑같다.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성. 요거는 본문할 때 다시 정리할게요. 그것만 간단히 정리. 1연과 4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된다. 수미상관식 구조. 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결어미. 문장 끝낼 때 종결어미 뭐뭐네로 끝내요. 뭐뭐네. 보이죠? 뭐뭐네를 통해서 가군은 맨 끝부분에 그 끝부분 자리에서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는 걸 가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결어미 뭐뭐네를 통해서 가군의 효과 그리고 감정절제 세 번째 삼음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민요적 율격이죠. 삼음보 세 개로 나눠서 끊어 있는 거 삼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하거나
하셨어요?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 한 행에 배열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 첫 번째 연부터 들어갈게요. 자, 1연 보시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거 있지? 피네, 피네, 피네.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종결어미 뭐뭐네를 반복해서 가군. 기억나죠? 가군. 자, 가군을 활용했고요. 뭐뭐네가 반복이 되면서 동일한 부분이 반복된다라는 건 운율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운율 형성. 자, 그리고 피네라는 걸 통해서 피어서 내 감정이 어째라고 표현을 안 했거든. 요소는 감정 절제.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종결어미이기도 하고요. 뭐뭐네를 반복해서 가군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표현인데 가을이 어디 있겠어, 그치? 여기서 말한 가을이라는 거는요, 가을이죠, 가을. 가을을 줄임말로. 그래서 가을, 봄, 여름 없이. 자, 여기에서 사용한 거는요, 일단 줄임말 사용했고요, 줄임말. 줄임말을 사용하고 계절의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순서를 바꿔서 운율감을 살린 거. 됐죠? 운율감 살림.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연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가을, 봄, 여름 없이 피는 꽃. 정리하고 계세요?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없이 피는 꽃. 자, 그래서 결국 뭐가 한 거야? 생명이 탄생하신 거지. 생명 탄생. 자, 그 다음 산에 피는 꽃은 산에 피는 꽃. 행을 나눴어. 그치?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대. 바로 옆에가 아니라 저만치. 자,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역시나 뭐뭐네 있네 반복했고요. 자, 저만치에다가 자 정리할 겁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자, 화자와 꽃의 거리감. 화자와 꽃의 거리감. 저만치, 저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자와 꽃의 거리감은요, 그 옆에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 자, 그 다음 하나 더. 두 번째 의미. 다른 꽃들과, 화자와 꽃이 아니라 다른 꽃들과 혼자 피어있는 꽃의 거리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다른 꽃들과 떨어져서 홀로 피어있는 꽃. 다른 꽃들과 떨어져서 홀로 피어있는 꽃. 자, 여기는 다시 역시나 화살표 하시고요. 근원적 고독감. 근원적 고독감.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연. 다시 또 정리 뭐라고 쓰시느냐.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꽃.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꽃. 자, 그 다음 3연.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거기 산에서 우는 작은 새 보여요? 자,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 자,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 쓰셨어요?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인데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그래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이라고 봐요. 자, 그런 새도요, 어떻게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호란에 뭐뭐네가 역시나 반복이 되죠. 뭐뭐네 산호란에. 자, 그래서 꽃이 좋아서 사면 정리합니다.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자,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작은 새 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2연하고 3연은요, 2연하고 3연에서는 지금 꽃하고 새가 나왔죠. 근데 이 꽃하고 새는요, 자, 얘는 둘 다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하는 대사.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 자, 마지막 4연 보시면 보세요.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지네, 또 지네. 자, 지네 역시나 다 반복이 됐고요. 운율 형성한 거는 맞는데, 자, 위에서 보면 우리 산에는 꽃지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피었다가 다시 어떻게 지는 거잖아. 봐봐라. 뒤에 있는 서술어만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사연의 요 부분하고요. 형태랑 구조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시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1연과 4연은요.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수미상
수미상관 아시죠?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4가지 효과 기억나세요?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요. 첫 번째 뭐였어? 운율 형성.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강조. 의미 강조는 대부분 주제 강조.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구조가 동일하게 머리랑 꼬리랑 같이 묶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 그치? 구조상의 안정감. 네 번째 여운. 그래서 수미상관법에 4가지 체크해 두시고,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거기 보세요. 산에서 맨 처음에는 꽃이 폈는데 이제는 꽃이 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다시 내용 정리하실 때 가을 봄 여름 없이 지는 꽃의 모습. 가을 봄 여름 없이 지는 꽃의 모습이고, 여기는 생명의 소멸. 생명의 소멸. 자, 그래서 피었다가 진다라는 표현은요, 결국 뭐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건 생명의 탄생. 그치?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탄생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게 결국 뭐야? 돌고 도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순환. 그래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순환 원리를 암시하는, 돌고 도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소멸하는, 그리고 그게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유화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고려가요로 넘어갈 건데요. 페이지는 21쪽. 자, 21쪽으로 갑시다. 학습 활동은 시험범위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면서 들어갈 거니까 잘 봐두세요. 자, 두 번째 만전춘별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에 대한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한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 자, 만전춘별사 체크해 주시고, 역시나 이것도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갈래는 고려가요. 고려소교라고도 해요. 속된 노래다 해서 고려가요, 고려소교. 성격은 향락적. 좀 야하다, 방탕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식, 전유견, 6개. 전유견으로 나눠져 있는 분절체. 했나요?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는 임에 대한 사랑, 사랑의 감정. 그래서 주제는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 그 다음, 역시나 특징 3가지만. 특징 첫 번째, 오연으로 이루어진 분절체. 그러니까는 내용상으로 보면 5개에다가 거기에 이제 결사라고 해서 유견으로 들어가 있는, 좀 다르죠, 모양이. 그치? 그래서 유견을 결사라 보고요. 이게 추가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봐요. 아까 전유견이라는 게. 그래서 그 특징 1번, 오연으로 이루어진 분절체의 결사 추가. 그래서 전유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오연으로 이루어진 분절체의 결사 추가. 자, 두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와 상징, 감각적 언어로 표현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와 상징, 감각적 언어로 표현. 세 번째, 이연과 오연이, 이연, 오연, 시조의 형태에 비슷하다. 이연하고 오연이 시조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1연부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얼음 우희, 댄잎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깔아놓고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이해되시죠? 얼어 죽을 망정, 임과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거든. 표현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임이랑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진짜 얼음 위에 댄잎자리 눕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시죠? 거기다 씁니다.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겨울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겨울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비현실적 상황. 자,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그 밤이 계속되기는 왜?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런 비현실적 상황이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당연히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뜨거운 마음이지. 뜨거운 사랑. 자, 역시나 그 다음은 반복했고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함께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이 더디 새 옷이라 새기는 새지만 좀 더 더디게 새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더디 새 옷이라 반복.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마음, 심리 더디게 새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1형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요? 경경 고침상에 뒤척뒤척 하면서 우리 흔히 왜 한자성어 중에 전전반칙이라는 말 아시죠? 뒤척뒤척 하면서 잠 못 이룰 때 쓰는 말인데 자 경경 뒤척뒤척 하면서 고침상 그런 외로운 잠자리에 어느 잠이 오겠느냐 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아시죠? 이 부분은 들어보셨죠? 전전반칙 뒤척뒤척 거리면서 잠 못 자고 있는 상황 왜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혼자 있어서 그치? 서창을 열어 하니 도화가 파라였구나. 도화 체크하시고 서쪽에 창을 열어봤더니 도화가 활짝 피었대요. 도화는 복숭아꽃. 자 그러면서 뭐래냐. 도화는 시름이 없어서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하는구나. 나랑은 다르게 봄바람을 즐기면서 좋아하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외로워서 임 생각하느라고 웃지 못하는데 얘는 봄 보고 웃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도화는 어떤 존재야? 그치? 시적 화자 나랑 대비되는 존재겠죠. 그래서 도화 체크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 시름 없어서 소춘풍한다 라는 표현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로운 심경하고는 상관없이 얘는 봄바람을 즐기는 아이구나. 자, 나는 잠 못 잔다. 나는 괴롭다. 이런 표현인 거지, 결국. 자, 두 번째 연도 정리. 자, 임을 생각하면서 잠 못 드는 밤. 임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 됐죠? 잠 못 이루는 밤. 하셨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갑니다.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년이 경여기더니 보이세요? 년이 격 보이죠? 그러니까 넋이라도 내 영혼만이라도 님과 한 곳에서 지내겠다고 여겼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나의 꿈이 그거였던 거야. 내 영혼만이더라도. 근데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벽이 더시니 이 표현이 사실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그런 고려가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벽이 더시니라는 표현은요. 우기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기던 사람, 고집하던 사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의 뒷담을 하던 그런 사람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영혼만이라도 너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우리를 이간질하고 중간에 내가 나쁘다고 혹은 뭐 어떻다고 막 뒷담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 이거지. 응.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나는 결국 혼자서 지낸다. 이해되죠? 이 부분은요. 임에 대한 원마. 도대체 누구 말 듣고 내 옆에 없는 거냐. 뭐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마. 됐는가? 임에 대한 원망. 3연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연. 4연 들어갈게요. 올하 아련 비오라 오리야 아련한 어리고 아름다운 비오리야. 뭐 이건 이해되시죠? 여기서 오리는 임을 의미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 자, 여흐란 어대 두고 소해 자라온다. 너의 자리는 이곳인데 어디가 있니?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울은 여기 있는데 연못 소거든요. 소에 자러 오느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마음 뺏겨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그 다음 날은 뭐 또 딴 여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을 풍자하기 위해서 오리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흐란 어대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뭐뭐 이은다는 의문영어미.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거기다 쓰세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에 대한 비판 풍자. 임에 대한 비판 풍자.
소콧 거기 나와 있죠. 손늪, 면목. 그래서 소마저 얼면 여훌도 조하니,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시적 화자의 만남이 실증나거나 싫으면 다른 여인한테 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 그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 임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여기 얼면 딴 데 가면 되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아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임. 여기 얼면 딴 데 가면 되지. 소 얼면 여울 가면 되지. 아, 이 새끼 맞아야겠는데?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연. 임의 방탕한 생활. 여기에서는 임의 목소리.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임의 목소리. 여기 얼면 딴 데 가지 뭐, 딴 여자한테 가지 뭐, 이런 얘기. 미쳤구나. 그치? 자, 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풍자. 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풍자. 하셨어요? 자, 그 다음, 5연. 남산의 자리 보아 옥산에 퍼여누워. 자,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 안아누워.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남산의 자리를 보고요. 옥산에 베고 누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산이라는 거는요. 거기 체크. 자, 남산은 임과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거기 남산. 임과 함께 거처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 아래는 남수샨도 마찬가지야.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임과 함께 거처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표현하는 거. 남산의 자리 보고 옥산, 옥베개에 베고 누워. 옥베개에 베고 누워. 자, 남수샨 비단이불이란 뜻이에요. 저 위에는 그 남산은 따뜻한 온돌이란 뜻이고, 그래서 비단이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놓어. 사양각시라는 거는 거기도 나와 있는데 사양이 든 주머니라는 거 보이죠? 사양각시라는 건 사양이 든 주머니.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해요. 자, 아름다운 여인인 임과 하룻밤 보내고 싶다라는 남성적 진술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원래 고려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건 기록 문학이 아니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해석을 하면 남산의 자리 보고 옥백에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 아름다운 여자 안고 눕고 남산에 또 자리 그대로 그냥 반복했죠. 그렇게 해서 약든 가슴을 마초합사이다. 자, 약든 가슴을 우리 서로 가슴 마주치고 같이 잡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래서 얘가 좀 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어쨌든 여기는 임에 대한 욕망, 우리 가슴 맞대고 서로 같이 잡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5번째 연. 자, 임에 대한 욕망 항상, 임에 대한 욕망 항상, 임에 대한 욕망 항상 하셨어요? 자, 임에 대한 욕망 상상. 그 다음 아소님아, 그냥 감탄사, 님이시여. 자, 원대 평생에 내 일생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내 평생 여힐 줄 모르 앞세. 여희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이별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평생, 여기는 뭐 저승까지 다 포함해서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이랑 이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사실은 시적 화자의 궁극적 소망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해서 여기 6연이고요. 6연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임과 함께 평생 할 것을, 평생 이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 임과 평생 함께 할 것을 소망. 평생토록 이별할 줄 모르고 그런 거 모르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고려 가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넘어가시고요. 요단원의 두 번째 부분, 페이지가 26쪽이에요. 페이지가 26쪽에 맥락과 작품 수용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다시 두 개의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맥락과 작품 수용의 다양성 찾으셨어요? 첫 번째 문단은 거기 묶어서 쓰세요. 첫 번째 문단 정리. 자, 문학작품의 수용 과정. 문학작품의 수용 과정. 그래서 문학작품의 수용 과정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맥락이 뭐가 있냐고 세 가지 나오죠. 사회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 보이시죠? 이건 뭐냐?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문학작품이 이루는 관계, 연결.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 정리합니다. 문학작품의 맥락 첫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 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사적 맥락 정리하시고요. 문학사와 문학작품의 관계 연결할 수 있죠? 자, 역시나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문학작품의 맥락, 투 문학사적 맥락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 텍스트적 맥락. 얘는 뭐냐?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문학 작품의 맥락. 3. 상호 텍스트적 맥락. 정리하고 계세요? 문학 작품의 맥락 1, 2, 3. 사회문화적,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요 세 가지로 볼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요돈에서는 5월이라는 시와 동명왕편이라는 시가를 배운다 했어요. 자, 뒷장 넘어가시면 27조. 자, 김영랑의 5월이라는 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갈래, 자유시서정시 정리, 자유시서정시.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격은 탐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탐미적. 그래서 탐미적, 그 다음에 낭만적, 낭만적은 현실의 반대죠. 낭만적. 그 다음 묘사적. 하고 계세요? 5월 첫 번째 성격은 성격 갈래 하셨고, 성격 두 번째. 그 다음 제재. 5월의 풍경. 그 다음 주제. 5월에 느껴지는 봄의 생동감. 주제. 5월에 느껴지는 봄의 생동감. 그 다음 특징 두 가지만 써요. 첫 번째. 시상전개 방식인데요. 시상전개 거기다 화살표하고 시선의 이동. 시선 아시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전개. 두 번째 의인화 그리고 색채 변화. 색채 변화란다. 색채 대비. 자, 의인화와 색채 대비를 통해서 5월의 생동감 강조. 의인화와 색채 대비를 통해서 5월의 생동감을 강조하셨음. 요 두 가지 쓰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 본문 들어갈게요. 시가 어렵진 않고요. 또 짧아요. 자, 봅시다. 자, 5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딱 봐도 벌써 시각적 심상이 보이지. 뭐 보이니? 자, 붉어지고 푸르러졌다. 붉다 푸르다. 색채 대비인 거 아시죠? 색채 대비. 자, 그 다음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이랑 동일한 단어를 일부러 반복한 거죠. 그래서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햇빛이 갈라지고 그리고 보리도 허리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인화한 거고, 보리가 허리가 어딨어, 그치? 의인화한 거고, 우리가 뭐 관능적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허리 그 라인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관능적 표현 의인화 부끄럽게 드러났더라. 자, 그래서 요걸 내용상 나눌 때 우리가 아까 시상 전개 방식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나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색채 대비한 1행, 2행 부분부터 먼저 끊어서 1행, 2행 부분은 거기 쓰세요. 봄빛이 가득한 들길, 그리고 마을의 전경. 그래서 봄빛이 가득한 들길과 마을의 전경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드러난 거는 마을과 들인 거지. 그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3행부터 5행까지, 그치? 3행부터 5행까지는 묶어서 일단 먼저 쓰세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인데,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의 모습인데 여기는 보리밭. 이해되죠? 그래서 마을 들에서 보리밭으로 지금 넘어갔어. 자, 그 다음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컷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뭐뭐 뿐 뭐뭐 뿐 뭐뭐 뿐. 이것도 의도적 반복이지. 뭐뭐 리을 뿐. 그치? 뭐뭐 리을 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하시고, 꾀꼬리 암컷은 쫓기고 수컷은 따라가고, 황금, 왜 꾀꼬리가 황금색 그 깃털을 가진 꾀꼬리 암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을 막 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6행부터 9행까지. 6행부터 9행까지.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이고, 대상은 암수. 내가 바라본 대상은 꾀꼬리가 되겠죠. 보이죠? 암수 꾀꼬리.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 산봉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 여인으로 의인화 시켰죠. 그치? 의인화. 여인으로 의인화 시켰어.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오늘 밤 너 어디로 갈 거야? 요거 지나면 이제 못 볼지도 몰라. 아름다운 5월의 산봉우리를 밤에는 볼 수 없잖아. 어두우니까. 크게 아쉬워서 하는 소린 거야. 그치? 여기까지 10행 11행. 10행 11행은 이번엔 뭐가 들어왔어? 그치? 산봉우리죠. 산봉우리. 산봉우리로 연결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자태.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자태. 너 오늘 밤 어디 가니? 오늘 밤에는 왜 안 보이니? 여기서 드러나는 건 아쉬움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부터 얘기했었죠? 여기서 드러나는 여기 시선의 이동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시적 화자의 시선이 처음에는 마을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보리밭으로 갔다가 암수 꾀꼬리 산봉우리로 넘어가는 요게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두셨죠? 그래서 5월이라는 시는 여기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 여기 나오는 표현법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뒤에 보면 활동에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아는 건데 황조가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29쪽이네요. 간단하게 내용만 29쪽. 여기 있네요. 황조가. 아씨 왜래. 그러지 마세요. 자, 고대가요고요. 거기 29쪽 체크합니다. 자, 유리왕의 황조가고요. 고대가요. 갈래 고대가요. 그 다음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 서정, 애상. 아시죠? 제재는 꾀꼬리. 제재 꾀꼬리. 꾀꼬리라는 공통점이 있지. 그치? 주제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이별의 정한을 다룬.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그리고 외로움. 간단하게 특징 두 가지만 쓸까요? 현존 최고. 이 최고라는 거는 예꽃자 써서 가장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현재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라고 보고요. 자, 의이기도 해요. 현존 최고의 개인적 서정시. 됐죠? 두 번째, 집단가요와 개인적 서정시의 과도기적 작품. 이게 넘어가는 그 중간적 작품. 역할하는 애, 다리 역할하는 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징 두 번째. 집단가요와 개인적 서정시 과도기적 작품이다. 자, 편편황조 아시죠? 한역가기 때문에 원래 한자로 기록된 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거 한역가. 자, 펄펄 나는 꾀꼬리, 꾀꼬리 보이죠? 꾀꼬리. 자, 요 꾀꼬리. 요 꾀꼬리가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존재야. 왜냐? 암수는 서로 정장하게 서로 다정하게 붙어 있어. 자웅상이자 서로 의지하면서 좋아해. 근데 난 외로워. 나는 이별했거든. 이게 원래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배경 서로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냐. 나는 이제 막 이별하고 외로워요. 근데 쟤네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꾀꼬리는 나와 대조적인 존재. 그리고 나는 외롭고 슬퍼요. 이해되셨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문제 아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작품 동명왕편 들어갑니다. 동명왕편 페이지는 31쪽이고요.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보이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영웅적 일생. 주몽 얘기야. 아시죠? 소라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시지, 시. 그 시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갈래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장편, 영웅, 서사시. 장편, 길어.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서사 스토리가 있는 시야. 이해됐죠? 그래서 갈래는 장편, 영웅, 서사시라고 하고요. 성격, 서사적이다. 서사적 스토리 있다. 신화적이다. 됐죠? 신화적. 그 다음 진취적이다. 그 다음 교훈적이다. 됐죠? 그 다음 구성은요. 구성. 영웅의 일생. 영웅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구성. 영웅의 일생. 그 다음에 제재.
제재. 내용은 똑같아요. 설화 내용이랑 똑같고 그 설화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건국 신화인 제재 쓰세요. 고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 이게 제재예요.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 주제 동명왕의 탄생 및 고구려 건국. 주제 동명왕의 탄생 및 고구려 건국. 하셨나요? 특징 4개 씁니다. 첫 번째 난생설화 아시죠? 아래서 태어나네. 그래서 난생설화고요. 천손 하강 모티프. 하늘의 자손을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자손을 인간계로 떨궈줬어. 그래서 하강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난생설화에다가 천손 하강 모티프. 하늘의 자손이 떨어졌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웅의 일생구조. 고귀한 혈통을 가진 아이가 보통 하늘의 자손이지, 그치?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게 신기하게 출생을 해서 버려졌으나 그런 모든 고난과 시기를 다 극복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거나 왕이 되는 이야기. 이해되지? 그게 기본적 영웅의 일생구조.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삼국사라는 책에 주몽신화와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구삼국사에 주몽신화와 함께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임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주체성 제시. 이 동명왕편을 지은 이규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셔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일단 전체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보시면 이건 뭐 기본 알고 계시죠? 설화에서 뭐 워낙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 해모수는 아침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정설을 보고 저녁에 하늘로 돌아갔는데 하백,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하백의 세 딸이 물가에서 놀았는데 해모시가 얘를 이제 꼬드긴 거야. 그 중에 맏딸 유화가 해모수에게 잡혔어.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았다는 얘기지. 뭐 소위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맏딸 유화랑 해모수 얘네 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신과 수신의 결합. 하늘과 물의 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백이 노하여 해모수와 변시술 결혼인데 패배해서 결국 하백이 해모수를 잡아두려고 했는데 해모수가 하늘로 돌아가 버렸고요. 하백이가 유화를 쫓아냈어요. 자, 그리고 유화는 이제 쫓겨나서 동부에 있는 금화왕에게 이제 데려가줬는데 이때 유화가 알을 낳은 거야. 여기 또 이제 유명한 건 아직 알 낳았어. 이게 난생설화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 이제 하늘의 자손이고요. 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주몽, 이름이 주몽인 이유는 활을 잘 쏴서, 그래서 활을 잘 쏘고 재능이 뛰어나서 이건 비범한 능력, 그리고 금화왕의 왕자들에게 시생과 위험을 받았어. 이건 고난 시련. 그래서 이거는 고귀한 혈통. 쓰고 계시죠? 고귀한 혈통. 알에서 태어났어. 요거는 기이한 출생. 요거는 비범한 능력. 요거는 고난 시련. 이해되죠? 요게 이제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랑 묶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에 주몽은 새 오진 벗과 함께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자, 주몽이 다시 비주국과 싸워서 이기고 다시 위기를 맞이하긴 하였으나 중요한 건 이거죠. 궁궐을 세우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더라. 투쟁에서 승리하셨다. 승리. 결국은 이겼다. 그래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유리 왕이 지은 게 앞에서 배웠던 황조간 거야. 그치? 왕이 되었고요. 본문에 수록했던 부분은 주몽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음.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왕이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의 왕은요. 앞에서 설명했던 금화왕. 동부여의 금화왕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유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내 별궁에 두었다.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다. 이거는요, 햇빛이 쭉 내리쬐더니 임신했더라. 말도 안 되는. 뭐 성령으로 임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거랑 똑같지 뭐. 어쨌든, 얘는 주인공을 이제 갖게 된 과정인데, 천상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아닌 거야. 천상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 암시하는 거죠. 이 해가 개해년이었어. 골상이, 그러니까 생김새, 머리에서 주로 얼굴에서 보이는 생김새를 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우는 소리 또한 심히 크더라. 얘는 보통 애가 아니더라. 이해되시죠? 요거는요, 비범한 용모, 겉모습이에요. 용모. 비범한 용모, 평범하지 않아. 그래서 영웅적 인물의 전형적 모습, 영웅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고 계시죠? 자, 처음에는 되만한 알을 낳았으니, 알을 낳았네, 알. 아까 얘기했던 거. 난생설화, 신이한 출생. 난생설화, 신이한 출생.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랐더라. 여기까지 첫 번째. 거기다 씁니다. 자, 주몽의 고귀한 혈통미. 쓰고 계시죠? 주몽의 고귀한 혈통. 그리고 신이하고, 신기하죠? 신이하고 이상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생. 하고 계시죠? 주몽의 고귀한 혈통, 신이하고 비정상적인 출생. 하셨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상서롭다라는 게 원래 좋은 일이거든요. 복되고 아주 길한 일을 상서롭다 하는데 상서롭지 못하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 하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에 마구간 속에 두었더니요, 여러 말들이 밟지 않고요, 또 깊은 산 속에 버렸더니요, 온갖 짐승들이 어떻게 다 옹이하고 보호해 주더라. 요거는 결국 뭐야? 하늘이 보호해 주더라. 하늘이 보호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결국 뭐야? 얘는 신성한 존재다.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왕이 천재, 거기 보이죠? 천재 아들의 비인 것을 알고 별궁에 두었더니, 아이고, 여기 넘어갔어? 별궁에 두었더니 그 여자의 품 안에 해가 비치자 이어 임신하여서, 여기부터는 이제 본문, 여기는 산문, 그 위에 나온 것에 대한 산문. 여기는 요게 이제 그 구삼국사에 들어가 있는 산문 기록이에요. 산문. 요 내용을, 그러니까 설화 내용인 거죠. 여기가 설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그 내용 보시면, 왕이 천재의 아들의 비인 걸 알고 별궁에 뒀더니 품 안에 해가 비쳐서 임신해서, 자, 요때 개해년 여름 4월에 주몽이를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크고 골상이 영특하고 기이하더라. 처음 낳았을 때 좌편 겨드랑이로, 겨드랑이로 어떻게 알을 낳지? 어쨌든 알 하나를 낳았어. 크기가 다 떼들이만 했고, 왕이 괴하게 여기기를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해 하면서 여러 발들이도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심승이 호위하고 구름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더라. 이건 하늘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의 연관성 강조. 왕이 알을 도로 가져다가 어미에게 보내어 기르게 했더니 마침내 갈라지고 한 놈이 나왔는데, 야, 이게 말이 돼?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말을 정확히 해. 멋진데? 그치?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정리하고 계시죠? 주몽의 신이한 출생과 버려짐. 버려지는 것을 기아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자, 주몽의 신이한 출생, 그리고 버려졌어.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미가 우선 받아서 기르니 한 달이 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뒷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결국 뭐야? 이 아이의 비범함이지, 비범함. 얘는 평범하지 않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더니 애가 한 달 만에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 이거 대단해. 자,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빨아서 누워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하였다. 파리가 괴롭혔나봐. 그래서 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그 활이 빗나가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비범한 능력. 비범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 원래 그 당시에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애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무예를 숭상하는 당시의 사회상도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산문에 나와 있죠.
어머니에게 나 좀 만들어줘 했더니 족족 맞췄어. 요 비범한 능력. 여기는 비범한 능력이고요. 족족 맞힌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유래. 이름을 왜 부여란다. 왜 이름을 주몽이라고 붙였는지. 부여가 뭐니? 주몽이라고 붙인 이름을 지은 이유. 이해됐죠? 그 다음 봅니다. 자,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는데 부여왕의 태자가 그 마음에 투기가 생겨 너무 잘나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련을 암시하는 거지. 시련. 시련 암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옆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있겠구나. 다음 장. 보시는데. 자, 그 다음 말하기를 주몽이라는 자는 반드시 이거는 금화왕의 태자 대소라는 아이거든요. 얘가 이제 뒷담하는 거야. 반드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찍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나이가 많아지자 재능이 다 갖추어졌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년이냐, 왕자가 시기에서 주먹을 뽑아서 이렇게 사슴을 빼야되는데 나무째로 뽑아버리고 가던 거야. 이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아예 우리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산문 부분. 여기가 위기 부분 체크합니다. 주몽에 대한 태자, 대소의 투기, 질투죠, 질투. 그래서 주몽에 대한 태자의 투기 정리하셨어요? 위기 부분. 자, 그 다음, 자, 왕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아이고. 왕이 시험을 하는데, 자,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배신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뜻을 시험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재의 손자가 천하게 말을 기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워 가슴을 어루만지며 항상 혼자 탄식하기를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성지도 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도 내가 이별하기 쉽지 않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씨, 내가 이거 빨대 때려치우고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여기 있어서 내가 차마 엄마를 버리고 갈 수가 없네 라고 내적 갈등하는 거지. 그치? 내가 나라를 세우러 가야 되는데 현실이 참 괴로워 하면서 내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보이시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왜? 나는 하늘과 물의 자식이잖아.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엄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한다. 엄마랑 이별해야 된다. 괴롭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뒤쪽 넘어가시면 자, 이때 그 어머니 유아죠.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니, 야, 너는 내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항상 마음이 아프다. 너 같은 애를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위로 격려. 자, 그러면서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 아들을 데리고 마국간에 가서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여러 마리 다져놨는데 한 놈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 놈이 두 길이나 딴 놈보다 훅 하고서 뛰어넘으니까 이 놈이 준마인지를 좋은 말에 비로소 깨달았어. 자, 여기 부분은요. 자, 유화가 주몽을 위해서 준마를 골라주는 대목. 체크. 유화가 주몽을 위해서 준마를 골라주는 대목이고요. 여기에서 유화의 지혜, 현명함, 유화의 지혜, 현명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대목.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남모르게 바늘에 혀를 꽂으니,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남모르게 바늘에 혀를 꽂으니, 그가 쉬고 아파서 먹지 못해 결국 삐쩍삐쩍 말라서 나쁜 말같이 보였다. 이해되죠? 여기에서는 주몽의 지혜. 주몽의 지혜. 왜? 얘를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내가 준말을 차지하기 위한 주몽의 지혜. 나쁜 말같이 보이니 그 뒤에 왕이 보고 이 말을 주고 그리고 나서부터 바늘을 뽑고 다시 먹여서 애를 튼튼하게 다시 만들었다. 이거 완연한 동물학대인데. 자, 그 다음 요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 뒤에 있는 산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산문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야. 됐지?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그 다음 자, 가만히 새 어진 벗을 맺으니 내가 이제 가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나를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 명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야. 그 사람들 모두 지혜가 많았고요. 남쪽으로 행하여 엄채소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는데도 배가 없더라. 내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거든. 왜? 나를 질투해서 날 죽일라 하니까. 요것도 위기. 뒤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 건너려고 하지만 배는 없고 쫓는 군사가 두려워해서 채찍으로 가리키며 나는 한탄을 하죠. 난 천재의 손자고 화백의 외손인데 나 좀 살려봐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황천과 후토의 신이라는데 황천은 하늘의 신이고요. 후토는 땅의 신이에요. 나 고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고자라는 말은요 보통 예전에 아버지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을 때 쓰는 말. 여기에서는 그냥 아빠가 상중에 있다기보다 아빠가 멀리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멀리 떠난 상태에서의 나 자신, 그 아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와 다리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했더니 진짜 고기와 자라가 나와서 그래서 얘네는 무슨 역할? 그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주몽이 건너는데 군사가 이러니까 얘네는 다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켜서 개연히 긴 탄식을 하며 천재 손자 하백 외손 이게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하백의 외손 자기 자신. 여기는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면서 난 신분을 나의 신분은 고귀한 혈통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난을 피해서 이곳에 이르렀고요. 불쌍한 고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마음을 황천 후토 하늘의 신 땅의 신. 자, 참아 버리려고 하느냐. 활을 잡아 하소를 쳤더니 실제로 얘네가 나와서 조력자라고 했죠.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해서 다리를 만들어 줬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늘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한자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이루어서 얘는 건넜고요.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못 건넜고요. 얘드시죠. 얼라? 자, 쫓는 군사가 하수에 이르러서 고기와 자라가 이룬 다리가 부러져서 이미 다리에 오른 자들은 다 빠져 죽었다더라. 여기까지. 여기 부분까지 절정. 고기와 자라들 하늘과 땅이 도와줘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위기 탈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때 한 쌍 비둘기가 보리 물고 날아와서 보리라는 농작물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경사회, 우리 농경 중심 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신모의 사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신모는 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화, 엄마, 주몽이 엄마. 그리고 유화가 여기에서는 곡식의 신인 거지. 곡식의 신으로 대비되는 그런 대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자가 되어서 왔는데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주몽이 이별할 때 차마 못 떠나니까 엄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오곡 종자를 싸줘 보냈는데 얘가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거를 비둘기가 다시 갖다 줬더라. 자,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죽었는데 볼이 정자 없고 물 뿌니까 또 다시 살아났더라. 아씨, 완전 비범하셔. 다 죽었다 살리는. 됐죠? 어쨌든. 그 다음,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뒷부분에 이제 형세 좋은 땅에 왕도를 개설했다.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독자적인 나라 세움. 그래서 나라 건국. 여기서 나오죠? 자,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더라.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대강 군신의 위치를 정해었다. 위계 질서를 다 갖추고요. 나라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드셨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말 체크하시고 결말에서 나라 세움 위협 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영웅들이 이제 위협을 달성하는 자기가 이제 맞춰진 거를 부여한 자신의 의무를 달성한 거지. 나라 세우고 위협 달성하셨어.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 설화 내용을 이런 식의 서사시로 표현한 그런 우리가 장편 서사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학과 매체에 관련된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